영국 최고의 명문대학 옥스포드에서 한글 축제라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치형 건물들과 고즈넉한 잔디밭 위로 곳곳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기념하는 활기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외국인 학생들부터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소개하는 학술 부스까지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계속해서 한글이 독립적으로 창제된 문자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옥스포드 대학 한글 축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포드 대학 언어학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엠마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영어권 문학에 파묻혀 지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접한 한글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자음과 모음이 모여 음절을 만들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배열된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 영국까지 와서도 계속 한국어와 한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우리 학교에서 열린 한글 축제 준비위원으로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축제는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 한복 패션쇼, 한국 전통음식 시식 부스,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한 전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옥스포드 대학의 연중 행사 중 하나에 불과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 축제는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글이 지닌 과학성에 흥미를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축제 시작 하루 전부터 좀 불안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류라는 학생이 한국 문자는 결국 중국 문자를 베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축제가 열리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설마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런 일까지 벌어지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축제 당일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잔디 광장 한쪽에서 정말로 류가 소리를 높이고 있었으니까요. 옥스포드 대학 중앙 잔디 광장에는 큰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국인 학생들이 한글 랩 가사를 직접 만들어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 중 상당수는 한국어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그러나 무대 옆 구석진 자리에서 팔짱을 낀 채 예리한 눈빛을 보내던 아시아인 여학생이 있었으니 바로 류였습니다. 이윽고 공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려 하자 류가 갑자기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말했죠. 이 무슨 우스운 짓이죠. 한국어가 독립적인 언어라고요? 한글이 중국 문자를 변형해서 만들었다는 건 다들 모르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한글 축제 같은 걸 개최하죠? 옥스포드 대학이 부끄럽지도 않나요? 처음에는 사람들도 너무 뜻밖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해서 혹시 어떤 오해가 있으신 건지 하고 말을 건넸는데 류는 눈살을 찌푸린 채 답했습니다. 오해? 아니요. 명백한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국어라는 게 결국 중국어에서 파생된 것이고 한글도 중국 한자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자일 뿐이에요. 이런 독립적 운운하는 축제를 왜 하는 거죠? 이 말에 무대 위 한국인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관객들도 술렁대기 시작했고요. 한글이 독립적으로 창제된 문자라는 점은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류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으니까요. 이날 저는 행사 스텝으로 일하고 있었고 류의 난입 소식을 듣고 재빨리 상황을 살피러 무대로 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사회자가 저에게 눈빛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듯 보였죠. 저는 부드러운 어조로 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축제를 기획한 사람 중 하나인데요. 혹시 한국 문자가 전부 중국 문자를 베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따로 있으신가요? 한글이 창제된 과정은 훈민정음, 해례본 등 역사적 사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독자적으로 만든 문자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류는 제 말에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역사적 사료라 해봤자 한국이 자기들 유리하게 쓴 것 아니에요? 원래 중국 문명에서 모든 것이 나왔고 한국은 그 문화권 영향을 받았을 뿐입니다. 한글도 역시 한자의 원리를 그대로 훔쳐서 만들었을 뿐이죠. 옥스포드대가 어떻게 이렇게 한쪽 입장만 대변하는 축제를 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류의 강경한 태도에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지려던 참. 다행히 행사 진행을 맡은 다른 스태프들이 류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잠시 무대 정비 후 다음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며 상황을 일단락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축제 첫날부터 류의 심한 반발로 인해 분위기는 살짝 가라앉았죠.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됐습니다. 축제는 이제 막 시작됐는데 류가 이토록 한글은 중국 한자에서 베낀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다닌다면 프로그램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에이, 너무 과한 반응 아니야? 한글이
중국 한자의 영향을 일부 받은 적은 있어도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문자라는 게 정설인데 주변의 한국인 친구들도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지라는 박사 과정 친구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제게 말했죠. 엠마, 저 친구는 학기 초부터 한국 관련 수업마다 들어와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어. 교수님들이 자료를 읽어보라고 해도 듣지 않고 그냥 한국어 중국어에서 파생, 한글 한자 도용 이 얘기만 줄곧 하고 있더라고. 민지의 말을 듣고 보니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류는 하루 종일 축제 장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글에 관한 부스를 볼 때마다 이건 결국 중국 문자잖아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학생들이 어찌어찌 달래거나 피해서 넘어가곤 했죠. 이튿날 옥스포드 대학의 가장 고풍스러운 강당에서 한글 축제의 메인 학술 세션이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인 교수님과 영국인 교수님들이 함께 한글의 탄생 배경과 과학적 구조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품고 자리를 잡았죠. 저도 앞자리에 앉아 발표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윌리엄스 교수님은 동양 문자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언어학계의 권위자였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논문으로 상당한 명성을 쌓은 분이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이 발표를 시작하자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한글은 15세기 조선시대의 왕이었던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의 의해 창제된 문자입니다. 한자를 장기간 사용하던 조선에서 일반 백성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독자적 문자 체계죠.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을 기본 삼았습니다. 교수님이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던 그때 또다시 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또 시작이군 정말 지겹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교수님이 질문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류가 여지없이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이건 결국 한자가 없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문자라는 거잖아요. 한국이 중국 문자를 오래 써오다가 살짝 바꿔서 만든 걸 갖고 뭔 독자적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베껴 쓴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오랜 세월 그걸 차용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인이 자기네만의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강당 분위기는 일순 긴장으로 가득 찼고 윌리엄스 교수님도 순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한글 창제는 단순히 한자를 약간 변형한 것이라 하기에는 매우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명시된 창제 원리를 살펴보면 각 자음이 발음 기관여, 입술, 목구멍 등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우주의 삼재를 상징하는 점과 선에 배치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결국 한자를 참조했으니 독립적이라는 말은 틀렸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교수님은 학술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해도 중국 문화에서 비롯된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옥스포드 대학이 이렇게 한쪽 주장만을 펼치는 학술 세션을 연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다른 참석자들이 말려서 류는 발언을 멈췄고 학술 발표가 재개될 수 있었지만 곳곳에서는 류의 극단적인 주장에 대한 수군거림이 계속 들려왔죠. 그 후 저는 이튿날 열리는 한글 창제 원리 체험 부스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고 민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부스에서는 훈민정음의 초성, 중성, 종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음절을 이루는지 체험형 교재로 배울 수 있게 해두었어요. 영국 학생들, 유럽 출신 학생들, 심지어는 중동에서 온 유학생들까지 다들 큰 흥미를 보여 즐겁게 체험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요. 알파벳이랑 전혀 다른 형태인데 막상 해보니까 시스템이 과학적인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에 저와 민지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스 안쪽으로 류가 성큼성큼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민지는 순간 표정을 굳히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류는 부스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곧장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낸 미화된 역사 아닌가요? 한글은 중국의 한자와 발음 방식을 참고한 흔적이 뻔히 보이는데 마치 대단한 독창성이라도 있는 것처럼 포장하네요. 민지는 한숨을 속으로 삼키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한자는 물론 한국이 오랜 기간 사용하던 문자체계였지만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전혀 새로운 음소문자를 창제한 것이 사실이에요. 해례본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독창적 구조가 명확하죠. 그러자 류가 비아냥거리듯 웃으며 말했죠. 전혀 새로운이요. 그건 한국의 일방적 주장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한자 몇 개 형태를 변형해서 음절 단위로 바꿔놓은 것뿐인데 학술적으로도 한국이 중국에 종속된 역사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주변에서 체험하던 학생들이 이 대화를 듣더니 쑥스러운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애써 침착하게 류를 더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했죠. 과거 역사에서 한국이 한자를 차용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훈민정음은 창제 원리부터 발음 기관, 모방, 모음 배치까지 전혀 다른 체계를 지니고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해례본 번역본과 함께 교수님들의 논문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류는 코웃음을 치며 체험 자료를 집어들고는 이거 다 왜곡된 거라니까 라며 난동을 피우려고 했고 다른 스태프들이 빠르게 제지해야 했습니다. 체험하던 학생들은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죠. 부스에서 벌어진 소동은 또다시 빠르게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류라는 중국인 학생이 한글 축제 전반을 부정하고 한글은 중국에서 베껴온 거지라며 과격한 발언을 반복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많은 학생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낸 뒤 저는 학술관 1층 로비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어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류였죠. 마침 옆에 있던 일본인 친구가 류와 이야기를 하다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류, 나도 중국 문자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한글도 충분히 독자적 역사와 체계를 갖췄다는 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인정 못해. 한국이 독자적 역사를 주장하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류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고 한글 축제를 한국이 과대포장하는 행사라고 폄하했습니다. 저는 직접 대화에 끼어들 순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확고한 편견을 가질 수 있을까 싶어 마음이 복잡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축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특별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옥스포드대 언어학부 교수들과 한국인 교환 교수들이 공동으로 한글과 세계 문자, 비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자리였죠. 이 자리에는 학생들도 자유롭게 참여해 발언할 수 있었고 전 세계 언어학 전공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벤트였습니다. 당연히 류도 나타났고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토론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결국 한국 편향적인 자료만 들고 와서 한글이 마치 위대한 문자라도 되는 양 홍보할 텐데 하지만 사회를 맡은 윌리엄스 교수님이 차분히 진행을 이어가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의 핵심은 한글이 왜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문자 체계로 주목받는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한자나 다른 문자 체계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자들이 어떻게 생성 발전했는지 비교하고 그 독자적 특징을 살펴보려는 취지죠. 혹시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류는 기다렸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네, 바로 반론하겠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독립적이라는 겁니까? 어차피 중국 한자를 쓰던 한국에서 약간 변형한 문자 체계를 새로운 발명처럼 말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이번에는 한국인 교환 교수 한 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국 한자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글이 독자적 창제 원리를 갖추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남긴 기록에는 한자가 아니라 음성학과 발음, 기관 이론에 기반해 새로운 문자를 고안했다는 명확한 근거들이 있어요. 류는 굴하지 않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기록이란 것도 한국이 자기 편한 대로 쓴 거 아닐까요? 원래 중국이 아니었다면 한국은 어떤 문자도 못 만들었을 텐데 이제 와서 독립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게 우습습니다. 토론회장은 일순 또다시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건 학문적 접근이 아니라 무조건적 부정이잖아 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죠. 그러나 윌리엄스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자네가 그런 주장을 하는 데에는 아마 어릴 적부터의 교육이나 믿음이 영향을 주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추구하는 학문적 태도는 다양한 문헌과 증거를 바탕으로 팩트를 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서 타 문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글이 한자를 참고했을 수는 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창제된 음소문자라는 걸 부정할 순 없어요. 이는 여러 국제학술지에서 이미 검증된 바고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창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알 수 있죠. 류는 대꾸하고 싶어 입을 뗐지만 교수님의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어조 때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멈추자
민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류, 저도 중국 문자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레 한자와 중국 문화도 함께 배우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한글 창제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은 정말 독특해요. 그걸 베끼기라고만 치부하기엔 창제 원리와 과정이 너무나 체계적이죠. 왜 안 한 번쯤 실제 역사 기록과 언어학적 연구들을 본 뒤에 다시 이야기해 보는 건 어때요? 류는 눈을 흡뜨고 민지를 노려보았지만 민지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함부로 중국 것을 훔쳤다고 단정 짓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훔쳤고 무엇을 새로 만들었는지 구체적 자료를 보고 논해야 한다는 거죠. 중국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한글이란 문자 역시 독립적인 체계를 갖췄다는 걸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말에 류는 얼굴이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토론회가 마무리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결국 한글은 독창적이면서도 중국 한자와 다른 문자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죠. 하지만 류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토론회장을 빠져나가며 복도에서 혼잣말로 계속 불만을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은 결국 중국 문명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텐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어휴, 저 정도면 거의 맹신 수준이네라며 혀를 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희미한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류의 모습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타 문화를 편견으로 보는 사람이 있구나. 옥스포드 대학이라는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말이지. 하지만 어쩌면 상대를 이해하는 데엔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렇게 한글 축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마지막 날 밤에는 축제의 피날레라 할 만한 한글 문학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시와 소설의 일부를 영어로 번역해 소개하고 이어서 원문을 낭독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이곳에서 영어와 한국어가 어떻게 어우러져 감동을 주는지 직접 체감하고 싶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낭독회가 시작되고 한국 학생이 원문 시를 읽자 비록 대부분은 한국어를 다 알아듣진 못해도 그 울림에 깊은 인상을 받는 기색이었습니다. 한참을 감상하는데 뒷좌석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류가 보였어요. 저는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 걸까 하고 조마조마했지만 그녀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낭독회가 끝나고 주최 측이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라고 하자 류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했지만 류의 목소리는 이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죠. 사실 한국 문학이라고 해서 다 중국 것의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이 시를 들어보니 발음도 확실히 중국어랑 다르고 표현 방식도 꽤 달라서 조금은 흥미롭네요. 그래도 전 아직 한글이 완전히 독립된 문자라는 주장을 납득하진 못하겠지만 아까 낭독한 시의 원문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주최자가 물론이죠. 라며 원시가 적힌 자료와 해석본을 건넸습니다. 류는 조용히 자료를 살펴보았고 다시는 큰 소리를 치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낭독회가 모두 끝나자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하루를 마무리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뒷정리를 돕고 있는데 류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엔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하고 긴장했지만 류는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아까 그 시 한국어 발음이랑 글자 구성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라. 아직도 한글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잘 모르겠어. 그래도 중국어랑 완전히 같진 않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 저는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다 중국 것이라며 적대감을 드러내던 류가 이렇게 조금씩 틈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면 다행이네요. 사실 중국 문자가 세계적으로도 아주 오래되고 훌륭한 문자 체계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한글이 독립적으로 탄생했고 그 구조적 과학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자라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어요. 류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계속 한국이 중국 거 훔쳤다고 주장했는데 이 학교 와서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단순히 훔친 것만은 아니더라고. 그래도 오래된 습관이라 잘 못 받아들이겠지만 좀 더 제대로 배워볼까는 해. 사실 여전히 류는 결정적으로 한글이 중국 문자의 지류가 아니라는 걸 100%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축제 초반 무조건적인 비난과 적대감으로 일관하던 모습보다는 한결 누그러져 보였죠. 그 모습을 지켜본 민지는 류에게 다가가 친절히 말했다고 해요. 류,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괜찮아.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 공부한 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한글이 정말 중국 한자의 변형인지
아니면 음성학에 기반을 둔 독창적 문자체계인지 천천히 자료를 찾아보고 필요하면 나한테 물어봐도 좋아. 류는 굳이 내 도움까지는 하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나 표정은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옥스포드 대학 한글 축제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 기간 내내 류는 한글은 결국 중국에서 만들어 주었다. 중국 문자가 없었으면 한국은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주장을 놓지 않았고 여러 번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행사 마지막 즈음에는 류 본인도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시각을 접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된 듯 보였어요. 물론 갈 길이 멀고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바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타 문화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고 동시에 대화를 통해 조금씩 누그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어요. 한국인 친구들이 류를 적으로 대하기보다 이건 이런 근거가 있어요라며 조곤조곤 설명해주고 서로 다른 문헌을 권하며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윌리엄스 교수님의 학문적 태도나 다른 문자를 단순히 비교평가하는 게 아니라 각 문자가 어떻게 독자적 역사를 지니게 되었는지를 배우고 존중하는 태도가 류의 마음에도 조금씩 스며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나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옥스포드에서 전해드린 엠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 힐튼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호텔리어 닝닝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아요. 힐튼 호텔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졸업한 해는 그야말로 취업 대재앙이었습니다. 중국의 취업 시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얼어붙었지만 제가 졸업할 즈음에는 거의 빙하기 수준이었어요. 대학교 졸업생들 대부분이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죠. 닝닝, 너도 대학원 가야 하지 않겠어? 대학만 나와서 어떻게 살아남을래? 이런 말은 친구들 사이에서 거의 인사처럼 오가는 이야기였어요. 문제는 대학원 진학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니까요. 대학원 진학할 여유가 없는 친구들은 취업 시장이 다시 열릴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중 몇몇은 정말로 돈이 없어서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중 한 명인 샤오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찢어질 정도예요. 샤오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지만 결국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녀는 부모님에게 더 이상 손을 벌릴 수 없어 공원에서 밤을 보내며 다음 취업 시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닝닝, 취업 시장이 열릴 때까지만 참으면 돼. 나도 너처럼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불안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나마 운이 좋은 친구들은 배달 알바나 편의점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희망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배달 상자를 들고 뛰는 친구를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아파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았구나. 나도 조금만 늦었으면 저들처럼 되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 저도 힐튼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매일같이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았어요. 힐튼 호텔 채용 공고를 봤을 때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면서도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힐튼이라는 이름은 제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꿈 그 자체였으니까요. 면접날 힐튼 면접장은 거의 전쟁터 같았어요. 모두가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해외 유학파, 화려한 인턴 경력, 심지어 대학원 졸업자들까지 줄을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저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이 호텔의 가치를 위해 헌신할 자신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제 진심이 면접관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친구들은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줬어요. 닝닝, 너 정말 대단하다. 힐튼이라니. 우리 모두의 꿈을 내가 이뤄냈네. 하지만 축하 속에는 부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 친구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돈도 없어서 대학원에 갈 수도 없고 노숙밖에 답이 없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잘 됐니? 이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샤오리 같은 친구는 닝닝,
너처럼 잘된 친구가 있다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며 저를 격려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힐튼 호텔의 화려한 로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그리고 제 친구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잊지 않으려 해요. 그리고 힐튼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친구들은 제가 엄청난 돈을 벌며 고급스럽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제가 월급을 손에 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취업에 실패하고 노숙 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닝닝, 내가 잘 나간다면서? 우리 좀 도와줘. 처음엔 친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남는 음식이나 간단한 생필품이라도 챙겨주고 가끔은 목욕탕 갈 돈이나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돈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찾아오는 횟수가 잦아졌고 부탁하는 금액도 점점 커졌어요. 어떤 친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힐튼에서 일하는 내가 우리 같은 친구들 좀 더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잘 나가잖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처음엔 친구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은 한 달에 약 70만 원 정도입니다. 힐튼 같은 세계적인 호텔에서 일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큰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 월급에서 상하이의 높은 월세를 내고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조금씩 돈을 건넬 때는 몰랐지만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제 월급이 순식간에 바닥나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나머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제가 먼저 길바닥에 앉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친구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내가 한 달에 70만 원을 받는데 월세랑 교통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어. 그래서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 너희가 힘든 건 이해하지만 나도 내 생활을 지키기 힘들어. 제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닝닝, 너 유일하게 취업에 성공한 주제에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발뺌하는 거야? 우리 같은 친구들이 길에서 자고 다니는데 내가 조금 더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한 친구는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한 달에 50만 원 벌면서 노숙하는 친구들한테 용돈 준다. 그런데 너는 힐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벌면서 그거조차 못 준다니 진짜 치사하고 이기적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얼마나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저를 마치 배신자나 거짓말쟁이로 취급했고 결국 친구들은 화를 내며 저를 떠났습니다. 전 그렇게 취업 후 얼마 뒤 친구들을 다 잃었지만 이 호텔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호텔 동료들과 함께 취업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힐튼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 아래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유대감은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요즘 들어 저희는 종종 다른 나라 힐튼 호텔, 특히 한국 힐튼과 우리 중국 힐튼의 상황을 비교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중국의 힐튼 호텔에서 일하는 제 동료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하이처럼 물가가 비싼 도시에서는 월급이 빠듯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서로 의지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한국 힐튼에서 일하는 호텔리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충격을 받곤 합니다. 한국 힐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상황은 저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힐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는 한국 돈으로 약 50만 원 수준이라고 해요. 저희가 받는 급여도 넉넉하지 않지만 한국 힐튼의 급여는 정말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이 금액으로는 한국에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높은 물가는 저희 중국 직원들에게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는 과일과 고기가 너무 비싸서 호텔 직원들이 거의 사 먹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이 한국에서 잠시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에서는 한 번 외식하면 월급의 상당 부분이 날아가는 것 같았어. 과일 하나 살 때도 몇 번이고 고민해야 했지. 또한 한국 힐튼 직원들은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휴식 시간이 거의 없으며 한 주 내내 힘들게 일해도 번 돈은 생활비로 전부 나가버린다고 하더군요. 이런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한국 힐튼 직원들의 퇴사율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매년 수많은 직원들이 퇴사하고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오기를 반복한다고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 힐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한국 손님들의 매너라고 합니다. 한국 손님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무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일했던 동료의 말에 따르면 일부 손님들은 직원들을 마치 하인처럼 대하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화를 내거나 심지어 폭언을 퍼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은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해야 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외국 손님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손님들은 유난히 클레임을 많이 걸고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한국 힐튼 직원들이 처한 가장 슬픈 현실은 그들이 생존을 위해 호텔에서 음식을 훔쳐 먹는다는 점입니다. 호텔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직원들이 훔쳐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월급이 거의 주거비와 기본 생활비로 전부 나가버리기 때문에 식비조차 따로 낼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호텔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나 남은 음식을 몰래 챙겨 먹으며 배를 채운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힘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 힐튼의 직원들을 생각하며 중국에서의 생활을 감사하며 일을 하던 중 저에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던 중 한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투숙객실로 향하던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손님이 어지럽다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 주의를 서성였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마침 제가 바로 근처에 있었고 그 상황을 보고 곧장 달려갔습니다. 저는 손님을 부축해서 근처 소파로 옮겼고 바로 호텔 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손님이 소파에 누워 안정을 취하는 동안 저는 계속 곁에 앉아 손님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자 손님의 얼굴에 약간의 안도감이 보였고 상황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손님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긴장했어요. 혹시 어제 제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손님은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덕분에 무사히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손님은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호텔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나요?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은 있나요?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고 영어와 약간의 일본어를 할 줄 압니다. 다른 나라는 가본 적이 없지만 여행을 가고 싶어요. 손님은 제 답변을 들으면서 가끔씩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더 깊이 물어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솔직히 왜 이렇게 자세히 묻는지 조금 이상했지만 손님이 친절하게 물어보니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왜 이 손님이 저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는지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 호텔 인사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사팀장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닝닝, 너에게 한국 힐튼으로 발령을 낼 생각이야. 한국으로 갈 생각 있니? 저는 순간 너무 놀라 갑자기요. 왜 그런 거죠? 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인사팀장님께서 웃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 도움을 드린 그 손님이 사실은 단순한 투숙객이 아니었고 한국 힐튼의 인사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한국 힐튼에서 중국 손님들을 더 잘 응대할 수 있도록 중국인 직원을 고용하려고 직접 중국에 와서 호텔 직원들을 평가하고 있었던 거라고 했어요. 제가 보여준 친절함과 신속한 대처가 그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해외에서 특히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팀장님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고민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곤 곧장 저와 친한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동료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조용히 생각하더니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닝닝, 이 제안을 거절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쪼잔하고 사악한지 모르지.
너를 이곳에서 쫓아내려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어. 힘들어도 한국에 가는 게 너에게 더 나을 거야. 그들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동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뒤끝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내가 이 제안을 거절할 경우 한국 힐튼의 인사팀장이 분명히 나에게 불이익을 줄 거라고 걱정했어요. 동료들은 한국은 분명히 어렵겠지만 내가 여기 남아서 더 힘든 일을 겪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동료들의 조언을 듣고 난 뒤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한국 힐튼에서 일한다는 것은 제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과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힐튼 인사팀장님께 한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팀장님은 잘했다. 1년만 힘들게 견디고 와. 그러면 그만큼 보상해 줄게. 라며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하필 제가 가야 하죠? 다른 사람도 있는데라는 원망 섞인 말도 내뱉었지만 팀장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몸 조심해서 잘 다녀와라. 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공항의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동료들은 한국의 공항이 중국의 지방 도시에 있는 공항과 비슷할 거라고 말했지만 인천공항은 제 상상을 초월했어요. 넓고 웅장한 대형 건물에 전 세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최첨단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공항 곳곳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겼는데 마치 디퓨저를 설치해 놓은 것 같았어요. 아니면 근처에 꽃집이라도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향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중국 공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공항 내부도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은 유리처럼 반짝였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항의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비행기에서 내린 뒤 입국 심사까지의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중국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종로에 위치한 힐튼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조차 깨끗하고 체계적이어서 놀랐습니다. 좌석마다 깨끗한 쿠션이 깔려 있었고 공기가 쾌적했어요. 한국의 첫인상은 이미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힐튼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텔의 청결도와 고급스러움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로비는 화려하면서도 세련되었고 대리석 바닥과 천장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직원들의 친절함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경험했던 서비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프로페셔널했어요. 로비에서 만난 직원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팀 사무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직원은 완벽한 중국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알고 보니 그분도 저처럼 중국 힐튼에서 한국으로 발령받은 중국인이었습니다. 닝닝 씨, 한국에 온 걸 축하해요. 선택받은 사람만이 여기로 올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말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사팀 사무실에서 저는 한국 힐튼 인사팀장님을 만났습니다. 팀장님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왔어요. 닝닝 씨, 요즘 우리 호텔에 중국인 손님이 많아졌는데 닝닝 씨가 평소 하던 대로 중국 손님들을 잘 안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팀장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업무에서 빠질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호텔 전반적인 일을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세요. 릴렉스하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하루라도 급여를 못 받으면 생활이 어려워요. 팀장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그 시간 동안은 한국의 호텔 업무를 배우고 적응하는 데만 집중하면 돼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일을 안 해도 월급을 준다고?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비록 팀장님께서 릴렉스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국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불이익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긴장 상태로 호텔 곳곳을 돌아다니며 업무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전 한국 힐튼에서 정식으로 일이 시작되었어요. 제 업무는 예상대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익숙한 언어와 문화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제 상상을 훨씬 초월했습니다. 한국의 고급 호텔에
온 중국 관광객들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중국에서 보고 겪었던 모습들을 한데 모아 훨씬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 힐튼 호텔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꽤 인기 있는 숙소였어요. 특히 단체로 여행을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제는 이 단체 손님들의 행동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흔한 상황은 로비에서의 소란이었어요. 체크인을 기다리는 동안 로비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심지어 바닥에 앉아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여기저기 흩뿌리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정중히 여긴 공공장소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면 오히려 짜증을 내며 반항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나서서 중국어로 중재해야 했습니다. 니들 한국에서 왜 이래? 라고 속으로는 화가 나면서도 겉으로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그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쓴 돈이 얼만데 왜 우리가 조용히 해야 하느냐라며 이해를 못하는 모습이었죠. 또 중국 관광객들의 가장 충격적인 행동 중 하나는 호텔 비상계단이나 구석에서 보리를 보는 것이었어요. 중국에서도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긴 하지만 한국의 고급 호텔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번은 청소 직원이 비상계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어떤 중국인 관광객이 대놓고 그곳에서 대소변을 보고 자리를 떠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여긴 한국의 고급 호텔이에요. 아무리 급했더라도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정중히 따져 물었더니 해당 손님은 화장실이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식 뷔페는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식사를 시작하기 전 자신의 테이블 위에 음식을 산처럼 쌓아놓는 게 기본이었어요. 뷔페 규칙을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손님이 뷔페에서 음식을 자기 가방에 담는 것을 보고 말리려 했더니 오히려 저를 노려보며 이건 내가 낸 돈으로 먹는 건데 왜 안 되느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조식 뷔페에서 서로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도우러 온 제게 한 손님이 저 자리는 우리 가족이 예약한 자리다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고 다른 손님과의 언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식 시간마다 호텔 직원들은 손님들을 중재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어요. 또 객실 관리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은 객실에서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일이 빈번했어요. 호텔에서 제공하는 슬리퍼, 가운, 심지어 헤어드라이어까지 가져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이건 내 숙박비에 포함된 거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객실을 퇴실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와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남기고 떠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침대 위에는 음식물이 흩어져 있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호텔 청소 직원들은 중국인 단체 손님이 다녀간 객실을 치우는 건 마치 전쟁터를 청소하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왜 한국 힐튼에서 저 같은 중국인 직원을 고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손님들의 이런 행동을 응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한국 직원들 중에는 중국 손님들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해 스트레스를 호소하거나 결국 퇴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저는 중국에서 자랐고 이런 모습들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봐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동들이 모두 용납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일을 하며 중국 동료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한국에서의 급여와 복지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매일 쉬는 날 없이 일하더라도 행복할 정도였죠. 특히 급여는 중국에서 받던 것의 기본 3배나 되었어요. 한국 힐튼에서의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일할 때와 비교해 급여가 3배 가까이 많아진 것을 보고 처음에는 잘못 지급된 게 아닌가 싶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회계팀을 찾아가 월급이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회계팀에서는 제 업무 시간과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더니 정확히 지급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급여는 이번 달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순간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중국에서는 매달 빠듯한 월급으로 생활했는데 여기서는 월급을 받고도 돈이 남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될 정도였죠. 결국 월급의 절반을 중국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송금했어요. 제가 보낸 돈을 받은 부모님은 처음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닝닝, 너 한국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 벌어서 왜 우리한테 보내니? 너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라며 울먹이셨어요. 저는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어요. 보내드린 돈은 제가 가진 돈의 일부일 뿐이에요. 편하게 쓰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과 형제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한국에서의 저희 생활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하셨어요. 급여뿐만 아니라 복지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힐튼에서는 직원들의 휴일을 철저히 보장해줬어요. 스케줄에 따라 주어진 휴일은 반드시 지킬 수 있었고 급한 일이 생기면 다른 직원과 조율해 쉬는 것도 가능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일할 때는 휴일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몸이 아파도 일을 나가야 했고 쉬는 날이 있어도 상사가 긴급 상황이라며 출근을 요청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근로 환경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복지카드였습니다. 호텔에서 직원들의 자기 개발과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카드였어요. 이 카드를 통해 운동, 취미 활동, 혹은 학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죠. 저는 이 카드를 활용해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언어의 장벽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 카드를 통해 부담 없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복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도 병가를 내기 어렵고 자기 개발은커녕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힘든 상황이 많았죠. 한국의 이런 환경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점점 더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월급을 받고도 여유가 남았는데 저보다 경력이 더 많은 한국 직원들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테니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제학, 호텔 경영학 등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일하면서 공부까지 한다고요. 그럼 너무 힘들지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야.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힐튼 호텔에 취직하고 나서 모든 걸 이룬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호텔에서 일하는 것조차 더 나은 조건의 직업을 위한 디딤돌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호텔에서의 근무를 커리어의 한 단계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사고방식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점은 골프였습니다. 한국 힐튼 직원들 대부분이 골프를 취미로 즐기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중국에서는 골프를 즐기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갑부나 금수저로 불리는 부유층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골프를 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직장인들이 자신들의 급여를 활용해 골프를 배우고 즐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는 일반 직장인들도 이런 고급 취미를 즐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중 하나는 바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였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에 중국 동료들로부터 들었던 한국 힐튼 직원들은 돈이 없어서 음식을 훔쳐 먹는다는 이야기는 정말 터무니없는 소문에 불과했어요.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조차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음식 문화와 품질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특히 한국의 새벽 배송 문화는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쿠팡, 마켓컬리, 쓱 같은 배달 플랫폼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새벽 배송을 이용했을 때 주문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깔끔하게 포장된 식재료들이 문 앞에 놓여 있는 걸 보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벽 일찍 제 집 앞에 배송되었다니 정말 혁신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제품 포장 상태도 완벽했고 무엇보다 신선도가 놀라웠습니다. 고기는 마치 갓 정육점에서 가져온 것처럼 신선했고 채소와 과일은 중국에서 수입산으로만 볼 수 있었던 고급 제품들처럼 보였습니다. 반대로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먹거리 문제는 생각할수록 끔찍했습니다. 가짜 음식들과 비위생적인 재료 관리,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엉망진창인 위생 상태는 여전히 제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간식이나 저렴한 식당의 음식은 신뢰할 수 없었고 심지어 대형 마트에서 파는 식품조차도 불안한 경우가 많았어요. 중국에서는 가짜 고기, 플라스틱 쌀, 인공 색소로 가득한 음식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제 입으로 말하기조차 힘들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일상은 무엇을 먹으면 안전할까? 를 고민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고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식당의 위생 상태도 훌륭했고 마트나 배달 음식 역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했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은 먹거리에 대해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소문과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만 듣고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단정 지었죠. 중국에서 들었던 이상한 이야기들, 한국의 물가가 너무 높아 과일 하나도 사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며 그런 소문들이 얼마나 근거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품질을 제공했고 기본적인 생활 환경과 먹거리의 안전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던 소문들은 한국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삶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 힐튼 호텔에서의 경력을 쌓으며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일터 이상의 가치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며 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한국 힐튼의 일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 믿습니다.